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달 넘도록 강도 높게 진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큰 고통을 받았지만 그중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노인들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가운데 9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도 그렇지만 감염되지 않은 노인들의 삶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본 노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조준 동신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19 이후 상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데 가장 큰 피해자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노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로만 봐도 사망자의 90%가 60세 이상 노인층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인 사망률이 코로나19 이후에 35%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문제에 대한 특화된 건강수칙 이런 부분들이 좀 제정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분 패널께서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런 이 노인 문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셨을 텐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경선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단 어르신들 일만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지만 또 대책은 아주 미미하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 전남의 인구 현황을 좀 보면은 2020년도 4월 기준에서 지금 현재 인구가 185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노인 인구 수는 23%에 달하는 42만 8천 명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노인 인구 수가 0.4%에서 0.7%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국의 노인 인구 수가 30% 이상인 곳이 36곳입니다. 네. 그중에 전남이 11곳인데요. 그만큼 우리 전남의 여건 자체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우리 이 전남도는 2014년도부터 초고령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네. 이번 이렇게 급작스러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정말 전례 없는 그런 일상생활을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리고 사람과 물자 이동이 이렇게 통제가 되고 또 사회와 경제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상당히 항상 우려스럽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완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놓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이런 강력한 그 전염성이 있는 그런 전염병이 뭐 코로나19로 끝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앞으로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코로나19 이후에 노인들에 대한 대책 문제 사실적으로 큰 이렇게 대책은 세워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지난 5월 7일 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각 지자체 노인복지 분야 담당자들을 이렇게 정책 회의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하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현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또 그리고 전문가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이런 모시고 그런 노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준 교수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지금 코로나19 사태 네,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특별히 특정한 계층을 이렇게 살펴보기 쉽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하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얼마나 이 특별한 위기가 닥쳤을 때 취약한가를 명확하게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보니까 만성질환을 두세 개 이상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의 91%다. 그리고 이번 치명률 보면
거의 25% 정도가 치명률이다. 이것은 저희 일반적으로 우리 세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가 이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예. 이게 좀 긍정적으로 조금 그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또 건강 수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또 오히려 긍정적인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문제라든가 노인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확충할 수 있는 뭐 방향점이라든가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글쎄요, 그 보면은 이제 노인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정책 전환이 시작되는 그런 기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독거노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저희가 뭐 벌써 한 전국적으로 150만 명이 독거노인, 우리 전남만 해도 한 40만 명이 독거노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당히 많은 그 어르신들이 이걸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쨌든 노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 하나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경선 위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그 전남의 노령 인구 비율까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이 홀로 사는 노인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그 복지 계층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파악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보면은 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가 노인 사망률 낮추기 위한 대책, 전남만의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펼쳐지고 있던가요?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사실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수칙에 대해서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관리 또 이런 수칙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를 못해서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앞서 우리 조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일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큰 뭐 재난이 더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 지침이나 시스템보다는 그래도 감염병에 대한 네. 그런 관리적인 체계, 구체적인 그런 체계를 좀 잡아 나가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최소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만 무려 45일이 넘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조가 되면서 노인 시설들이 대부분 폐쇄, 물론 노인 시설만 폐쇄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집단 시설들이 다 이렇게 폐쇄가 됐어요. 그러다고 보니까 이 전남에 생각보다 이 노인 시설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폐쇄됐던 노인 시설들 현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 파악해 본 것은 뭐 전체적으로 뭐 사실 뭐 몇 개에서 이렇게 파악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예. 전체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폐쇄가 돼 있고 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마저도 전체가 다 폐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가야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집에서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를 할 감옥살이. 정도로 네.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하도 답답해서 공원에 잠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봐도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힘들다는 표현 자체도 않으시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잠깐 이야기를 들어봐도 자녀들이 온다 그래도 좀 막고 있는 상태고 네. 본인이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 견디려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분들의 그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얼만큼 그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가느냐 이런 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뭐 저희들도 뭐 물론 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그분들을 조금 좀 위로하고 좀 네. 찾아다니고 싶어서 사실은 몇 군데 다녀보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복지관을 한번 가봤었어요. 네. 근데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오셔요. 네. 오시는데 또 복지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뭐 방명록에 기록을 다 하고 손소독을 다 시키고 몇 번 이렇게 들어와서 계시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빨리 안정세를 돌아서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그 예가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삶의 활력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에 이제 노인 일자리도 보면은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인 일자리라는 게 어르신들이 뭐 경제 활동보다는 당신들이 살면서 삶의 그런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는데 또 반면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생활비를 하는 분도 계셔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 3월분은 선 집행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5월 6일부터 이제 노인 일자리도 이렇게 제기가 돼가지고 5월 달부터는 먼저 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간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충당을 하려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난 5월 6일부터 이제 노인 일자리도 제기가 돼서 예. 그나마 이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지금 그 방금 이 정경선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 노인 시설 폐쇄되고 노인 요양 시설들 이렇게 중단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성명을 내면서 그 가급적이면 이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뵈는 거는 좀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그 노인 요양시설이 지금까지 45일 이상 격리가 됐고 그 이후로도 지금 좀 격리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고 지금 현재까지 격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댁에 계신 집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신 것도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특히 이게 집단 급식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게 생계의 이역을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도 들여다보면 그 집단 거주시설에 거주하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실제로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는 네. 또 돌아가셨는데도 자식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 좀 사회적인 충격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게 되는데요. 네. 실은 그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집단 거주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유일한 낙이라면 자녀들이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돌봄을 케어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그 위안이라면 위안인데 자녀들도 오지 못하고 또 실제로 케어하는 뭐 간병인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르신들의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상황, 특히 뭐 기침을 하고 있거나 열이 있다 그러면 케어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어 있어서 이 집단에 있는 분들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죄를 지은 듯한 그런 네. 상황까지 가버려서 안타깝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같이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집단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특히 아마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네. 특별히 집단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그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실은 장기 요양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좋은 요양 시설을 만들어서 잘 모신다. 여기에 사실은 만족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상황이 좀 그 진행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잘 모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정기적인 일회성 그 지원이 아니고 네. 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좀 확대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좀 그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말을 했습니다만은 집단 급식 시설이 폐쇄가 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렇게 무료 급식소들이 일찍이 다 중단이 되면서 물론 이제 그 대안으로 이 열심히 한 지자체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소규모 케어로 해서 이렇게 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하시는 그 지자체도 있던데 보니까 그 집단 급식 시설 폐쇄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일제히 중단해 본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라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무료 급식소가 전남에 145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폐쇄됨에 따라서 이제 그 중에서는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역할을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런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배달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달하고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무원들까지 투입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간편식들도 사실 어느 한계가 있죠. 예. 뭐 이렇게 포장해서 갖다 주는 것도 또 해 먹을 수 있게끔 음식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뭐 어떤 그 영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우리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고독사 지킴이단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16년도에 우리 전남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발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 활동상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많은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전화로도 안부 살피기를 하고 또 말벗도 대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많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집에 계신 분들이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불안감 해소를 많이 시켜줬고 이번에 아무튼 그 고독사 지킴이단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저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예. 고독사 지킴이단이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있습니까? 이제 독거노인들이 홀로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지난 2016년도에 전남 우리 도에서 네. 그 고독사 지킴이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구성을 해서 이제 발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준비한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이제 그분들의 그 활약상을 보면은 이번에 대단한 활약을 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부를 묻고 네네. 주기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하고 찾아가지는 전화로 못하고, 예. 전화로 이렇게 전화로 말벗도 대주고. 말벗이 대주는. 예, 예. 조준 교수님,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현실에서 이 커뮤니티 센터로, 그러니까 공동체 공간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영역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 그 경로당이 폐쇄에 대해서 이제 생활 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폐쇄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이 경로당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더 소규모로 돼야 되는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어르신들, 특히 홀로 사시는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도시 지역처럼 복지관이 잘 돼 있는 곳들은 복지관에 가가지고 그 식사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었고, 이번에 의원님도 잘 지적하셨듯이 예. 집단 급식이 중단되면서 사실은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잘 대처를 해가지고 가정으로 배달이 된 서비스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사실은 그 큰 문제를 줄여 나가서 상당히 저희도 상당히 좀 감명을 받았고요. 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노인복지 인력들이 전문화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고, 문제는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복지관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경로당이 좋은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가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도 해결하고 저녁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집단 급식 형태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낙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네. 그 중단이 되니까 그것이 어르신들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로당은 전문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돼 가지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찬을 배달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경로당이 중단이 되니까 상당히 조금 한동안 좀 그 공황 상태가 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고독사 지킴이단 이게 각 지역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저 전남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좋은 지금 공적 또 민간 협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을 저희가 잘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그 기구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구체적인 논의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특별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런 집단 급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선에서 이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이제 또다시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제가 좀 더 그 충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죠. 네.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물론 끼니를 걱정하는 것도 걱정하는 거지만
그 무료 급식소가 또 특별한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함께해서 서로 이렇게 뭐 무료함을 좀 적적함을 달래고 뭐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 어르신들의 그 소통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료 급식소가 뭐 끼니만 식사만 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그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어려움들을 얘기도 하고 그런 소통의 공간인데 그 소통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그 우울함, 적적함을 달래줄 때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이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 정서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공간이 없다라는 그 공간이 무료 급식소였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폐쇄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로 하여금 정말 그 필요한 곳이 이렇게 폐쇄되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이제 노인들이 그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해왔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코로나19 이후 흔히 언론에서는 뭐 학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노인 돌봄 시스템 모든 사회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상황에서 지켜봤을 때 좀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크게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듣고 한번 또 다음 토론 이어가 보죠. 먼저 정경선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증가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맞춤형 이 통합 서비스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까지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안정세를 접어들면서 그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한 45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더라고요. 전남에만 45만. 아니 전국에 전남에 전남에 45만 명. 아니죠 전국이죠. 전국에 예. 45만 명.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진행을 못 하다가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건 뭐냐면은 노인 돌봄 서비스가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서비스를 받았던 분이 또 다른 한 가지를 받아야 할 처지가 있어요. 네. 장애인 복지도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인 복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그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예.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만 받다 보니까 또 다른 걸 필요했을 경우는 이걸 또 안 하고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었거든요. 근데 맞춤형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분 한 분 한 분의 실정에 맞게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좀 잘 되면은 그런 것도 이제 그 이런 강력한 그 전염성 있는 네. 전염병 에도 대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맞춤형 하지만 이 맞춤형 돌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 소위 말해서 전달 체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이거 걸러내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개인의 수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걸 신청을 받고 수요 조사를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예. 이러한 사업들은 위탁이나 수탁을 해가지고 그 수탁 기관, 위탁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죠. 근데 이번에 전남도 같은 경우는 그 일했던 복지재단의 하당 노인 복지관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그 수요에 맞게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 교수님, 그 보면은 우리가 흔히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을 케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노인 요양 시설도 공공의료 시설이냐 그렇지 않은 시설이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사적 영역에 맡겨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서비스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경쟁을 일반적인 시켜서, 그 효도하는 방법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도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보니까 이게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더 케어가 잘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전염병, 감염병
이 창궐할 때의 상황에서는 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노인 돌봄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요양원 내지 요양병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국가에서 수용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능하면 이제 사적 영역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르신 돌봄 그러면 집에 계신 어르신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신 어르신 이렇게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가지고 좀 맞춤형으로 좀 더 세밀하게 특히 지금도 사실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 방문 간호 서비스도 있고 제가 서비스도 있지만 실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그 수요자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번 문재인 정부 돌아와가지고 커뮤니티 케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지역사회 돌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제 그런 그 모토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거주시설로 가는 이유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어르신들도 가능하면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이 자녀들이 다 못한다면 공적 영역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을 조금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그 정책을 저희 만들어 왔고 지금 금년부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는 훨씬 더 이게 체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요양시설,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이 과거에는 그 거주시설이 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기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사적 영역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서비스를 좀 좋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민간의 참여를 대폭 이렇게 확대를 했고,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그 신고만 하면 그 개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양원이나 재가센터가 다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새로 설치하려면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제로.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전에 많이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민간 영역의 어떤 시설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의료 인력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유일하거든요. 또 네. 촉탁의가 있지만 촉탁의가 제대로 와가지고 제대로 살펴보기 쉽지 않은 체제이기 때문에 예. 뭐 요양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는 의료인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특히 또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자꾸 바뀌고 또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부분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적인 영역이 사실은 사적인 영역으로 어찌 보면 좀 떠밀었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 그 공적인 영역에서 다 하려고 그런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영역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맡겨 놓은 건데 실은 민간 영역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열악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민간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공적 영역에 좀 많이 좀 더 그 많은 포션을 좀 차지해서 좀 역할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또 공적 영역이 하게 되면 또 그런 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 있다든가 똑같다든가 이런 또 어려움이 있고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런 창의성이라든가 서비스의 다양성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복합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루어질 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같은 질문을 정경선 위원장께 드려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조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가 하는 것이 맞긴 한데 다양한 또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민간에 대한 이 그 확장성을 주도록 이 정부 정책이 그렇게 왔었는데 전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그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정 여건이 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공공 이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물론 우리 전남도가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까 우리 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뭐 체계적인 문제가 상당히 여태까지 많이 벌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도 자꾸 요구하는 게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국가가 좀 책임지는 우리 지자체가 좀 책임지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 형편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좀 이 공적 영역에 좀 많이 의존을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조준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라서 네.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같이 잘 협의해서 우리 전남도의 그런 좋은 쪽으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노력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이른바 비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이 케어가 많다 보니까 노인 문제에서 많은 다양한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 디지털 소외 그리고 그 어떤 이 자기의 의사, 자기의 처해진 형편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측면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그 고독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비대면 시대가 주는 시사점이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노인 문제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지 조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은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은 TV거든요. TV죠. 거기에서 오는 정보가 전부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지침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너무 코로나 관련된 그 방송을 오래 보지 마시라 이런 지침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죠. 예, 그게 네.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또 이제 저희 어르신들의 문제가 그 고르게 그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어찌 보면 조금 편협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누군가 그거를 이런 문제는 조금 잘못 지적되는 것 같다라는 요즘 워낙 방송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돌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돌봄 그 지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좀 개선시켜줬는데 이런 비대면 사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거기가 없어져 가지고 예. 자녀들도 자주 뵙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소외도 문제지만 편협한 정보만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정경수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른바 센서가 발달하고 디지털 이 측정이 발달하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뭐 다양한 우리 그 자가격리 앱도 개발돼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 노인을 돌봄을 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이렇게 이 디지털 혁명 이거를 그대로 이 노인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요즘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고독사 같은 경우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를 작동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지금 물론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정보에는 좀 늦습니다. 뭐 TV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세세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은 저는 약간의 그 좀 방법 자체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네. 제가 이제 그 전남도나 우리 이 시에 이제 요구한 것들은 자꾸 전화를 좀 자주 해봤으면 쓰겠다. 전화를 자꾸 해봐라. 예.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1대1 비대면이기 때문에 1대1 전화 통화를 해서 정말 안부를 좀 물어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우리 이제 도나 시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 자꾸 설명도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을 좀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조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텔레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고 사태가 심각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너무 우울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을 자꾸 걸어줘야 네. 되는데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받다 보니 네네 이게 그렇죠. 쉽지 않다 네. 이런 그래서 말씀. 이번에 이제 그 아까 고독사 지킴이라는 건 물론 그랬지만 각 시군에서 그 일선 그 동사무소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직접 그 어르신들 전화를 해서 안부 살피기를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고 또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이번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봐도. 어떻게 달라졌던가요? 그런 이제 그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네.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르신들 전화해서
꼭 어떻게 계신가 잘 안부를 잘 살피고 있고 뭐 그런 부분 아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오는 걸 제가 오늘 이번에 봐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보면 그 복지의 전달 체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 정책이 가장 완비돼 있는 계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노인을 위한 복지, 노인 복지 문제가 가장 크게 완비돼 있지 않느냐.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리고 전달 체계도 그만큼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갖춰져 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계층은 노인 계층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조준 교수님,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집단 거주 시설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 기준들도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요양원 가면 4인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4인실이요? 네, 근데 1인실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전담돼 있는 인력의 수도 훨씬 더 늘려야 된다. 이거 사실 그거 외에는 이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거기 그렇게 되려면 그만큼 정부 지원도 많아져야 될 거고 또 그 정부에서 그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좀 넓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적 영역에서 좀 더 많은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방심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방심을 네, 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장기 요양 보험 문제도 잘 되고 있고 또 제가 서비스 경로당 너무나 많이 만들어 잘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그게 조금 완벽한 것이 아니고 많은 허점이 있었던 우리 정책이었구나 하는 게 이번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런 부분을 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어르신들 거주 시설은 좀 더 소규모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걸 조각조각 나눌 수 없다면 그 요양시설 안에서도 그 소규모 유닛으로 나눠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섞어서 활동하는 걸 조금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잘하고 있는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고독사 뭐 예방 관련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정비를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실은 이게 그런 부분들 관심이거든요. 이번에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관심 두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고 있는 체제는 좀 더 확대시키고 그 안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체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개별화하고 이 방문 형태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대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그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다 돼서요. 코로나19 사태로 바라본 노인 문제 이 부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두 분 패널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하여튼 공적 책임 이 부분이 훨씬 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부각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 맡겨놨고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 민간 영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 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맞춤 돌봄 서비스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의 정말로 그 진정한 욕구를 우리가 그 찾아내고 그 욕구에 맞춰가지고 정책이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저희들한테 많은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 관련한 예산도 많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을 못했던 점도 좀 이번에 드러난 것 같고 이번 코로나19가 안정세가 접어들면서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그런 전염병이 어리라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체계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받았고 아무튼 뭐 정말 힘든 시기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도민들께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이겨낸 것에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남은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포스트 코로나 전망을 보면 미래에는 인류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더 자주 출몰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전남은 특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사회에서는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하고 노인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이 다소 자유로워진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미래 상황이 될 노인 문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